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도란도란 이야기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도란도란 이야기꾼? 마음에 드는데 도란도란 경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전해드릴 때마다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이 우리 경제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잖아요.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좀 이 얘기해 볼까요? 사실, 네, 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지난주 열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금리 동결할 거다라고 전문가들 대부분이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인하하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출금리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내렸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내년 경제 성장률 1%대로 발표를 하면서 깜짝 인하를 한 거예요. 네. 내년 1.9, 내후년 1.8% 전망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2% 밑돈다라는 건데요. 우리 성장률이요. 이게 한국은행 설명은 성장률 전망에는 내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그리고 여기에 수출 부진, 내수 부진,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수출이 부진다니까 내수가 안 되고 산업 구조는 고령화되니까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수출 의존도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충격에 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죠. 건설 침체까지 겹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수도 부진한 거고. 이 문제는 뭐냐면 약간 잠깐 2%못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사이클이 안 좋으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 불황 문턱에 우리나라가 들어선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를 보자면요. 우리 성장률을 변화를 보면 조금 약간 한숨만 나옵니다. 2000년 이후에 5년 단위로 끊어서 볼게요. 네. 약 1%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네네. 점진적으로 계단으로 하락했거든요. IMF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난 2001년에서 2005년 연평균 성장률 5%대입니다. 와. 네. 근데 201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둔화돼서요. 2010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깜짝 성장에서 7% 급성장을 이뤘지만 2011에서 2015년엔 3.12, 2016에서 2020년엔 2.28. 그리고 여기서 올해와 내년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0에서 25년 성장률 아마 2%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이 애매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인 부양책 없이 이룰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거든요. 그게 2%대를 2%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재정이나 금리 같은 부양책 없으면 우리는 2%도 성장하기 힘든 겁니다.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대 저성장 이게 이른바 한국 경제의 뉴노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결일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지만 가계부채나 환율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 건데 보통 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돈 풀린다고 좋아하죠. 그렇죠. 예, 돈 풀리니까.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굉장히 확 내려갔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쇼핑 시즌인데 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주가가 내려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날이다라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블랙 프라이데이다 증시에라는 말이 돌았어요. 네. 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낮춘 게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사실보다 왜 낮췄지?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은 거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구나에 대한 시장이 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오늘은 조금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요. 금요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내렸어요. 2,500선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2.3% 하락하면서 678. 이 업종 가리지 않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떨어졌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보다 한은의 경기 전망에 반응하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그간에 한은이 조금 그나마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했던 게 수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국은행이 인식하는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쇼크 수준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 불황이다, 이런 1%대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금요일 날 통계청이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이게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야 금리 뭐 미리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후행적으로 인하한 거 아니냐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도 이 경기 전망을 보면 한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을 대체로 낮췄습니다. 한 2.25에서 2.5%까지 낮출 거로 전망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예 4번 내려서 2%까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낮아지게 네. 되잖아요. 그럼 원래 이자를 네, 네. 맞아요. 네. 이론적으로 낮아져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금리 인하 효과,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네. 다만 이게 진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느냐 부분은 조금 물음표예요. 일단 수치만 놓고 보자면요.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이 5대 은행이죠. 주담대 고정금리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연 3.54에서 5.94, 지난달 초보다도 0.21%포인트 정도 낮춰졌습니다. 이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금리의 그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나 코픽스 금리도 하락 전환한 거 맞고요. 네. 맞는데 이제 그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 변동이요. 고정형의 경우엔 대충 한 5년이고요. 변동형도 6개월마다 재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 금리가 당장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지금 신규 대출을 받는 분들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낮아졌을지 모르겠는데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은행이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은행들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 7월, 8월 여름쯤에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의 규모를 줄여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네 금리 올리지 마라 은행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조금 받게 할 수 있을까? 대출 문턱 자체를 높여버렸습니다. 가장 쉬운 게 비대면 대출 이제 안 해요. 그래서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빼고 신한하나, 우리농협 비대면 대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면 굳이 창구까지 찾아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진짜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 잘 안 해줍니다. 때문에 기준금리는 낮아졌지만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이른바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일단은 금리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롯데그룹 위기론이 번졌습니다. 롯데그룹이 재계서열 5손가락 안에도 꼽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위기설까지 나왔죠? 그러게요. 어쩌다가 나왔는지 싶습니다. 사실 롯데 하면은 그냥 이미지가 현금 부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나온 거예요. 유동성 위기설이라는 건 한마디로 현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 도대체 지선지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롯데 케미칼입니다. 화학 업종이잖아요. 네. 그 롯데 케미칼은 뭐가 문제냐라고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실적 부진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회사가 1조 5천억씩 버는 회사였어요. 1조 5천억. 네, 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인데 네. 그러니까 롯데그룹 안에서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이익이 아닙니다. 6,600억이에요. 올해 8천억 정도를 까먹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만 해도 1조 5천억씩 버는 회사가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이제는 연간 단위로 한 8천억씩 까먹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회사가 힘들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 모든 그 우리나라 전통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의 끝을 찾아가면 다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네, 예, 중국산 제품이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 이 기초화학 제품을 팔아서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과잉 생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저가에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LG화학, 하나솔루션 같은 다른 화학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초화학 부문의 그 부문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기초화학 부분이 38%예요. 전체 매출에. 네.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전체 매출 가운데 기초화학 사업 비중이 68%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 그러네요. 맞을 수밖에 없죠. 음, 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장사가 힘들거든요. 근데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만 해도 돈 잘 벌던 회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까지 돈 잘 벌었으니까 회사에 돈 쌓아놨으면 음, 이 정도 위기 상황에도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무리한 투자입니다. 아, 투자를 또 많이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3월에는요, 일지 머티리얼즈 2조 7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에는 5조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최근 3년간 7조 원 넘게 투자가 들어가면서 음, 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음. 회사채까지 발행해서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에 따른 성과, 과실을 찾기도 전에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 현금 흐름이 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위기설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느끼게 된 게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른바 증권가의 정보지, 이제 지라시라고 하죠. 음, 음, 야, 롯데가 제2의 대우다, 막 이런 소리가 돌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유 주식, 부동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금 이거 100조 넘는다. 음. 유동성 문제 없다. 어, 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음,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게 바로 뭐냐. 롯데월드타워 담보로 은행권 보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 하면 사실 그 신격호 회장이 약간 그 수건사업 같은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그룹의 심장이다 뭐 이런 음, 말까지 돌고 있는데 그렇죠. 이 그룹의 심장을 담보로 내는 겁니다. 음, 문제가 없지만 우리 롯데그룹의 시장에서 약간 계속 뭔가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루머가 돌고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서 그룹의 심장까지 내놓은 셈이거든요. 문제 없지만 우린 이걸 담보로라도 우리 문제 없다는 거 보여주마. 네, 어,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안정 조치예요. 뭐 음,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설을 잠재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8일에는 대폭 물갈이 인사를 했습니다. 음, 임원들 20%를 날렸고요. 와, 그리고 그 전체 그룹 계열사 가운데 3분의 2 정도의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음, 우리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9일 날 롯데케미칼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유동성 위기설을 이제 확실히 잠재우겠다라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유동성 위기설은 롯데그룹의 설명대로 우리 현금 많아, 돈 많으니까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롯데가 유통업이 주력이었고 음, 그 다음에 추진한 게 화학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학 계열을 키워서 유통과 화학 양대 구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학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유통은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 유통 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음, 롯데가 과거 유통 강자라는 명성이 그냥 빛이 발해버렸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과연 신사업으로 뭘 추진할 수 있을지, 음, 그룹의 핵심 축이었던 유통과 화학을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을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스팸 문자 요즘에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유인하는 스팸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셌을까요, 우리? 아, 이게 도대체 번호가 어디서 나간 건지 의심스러운데. 전 아닙니다. 아무튼, 네. 요즘에 왜 이렇게 급증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급증하는 게? 이게 상반기에만 투자 유인하는 불법 스팸 신고가 6천만 건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670만 건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늘었죠? 8배 넘게 늘었어요. 그러네요. 와. 이게 신고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피해 역시 늘어났는데요. 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스팸 문자는 투자 사기 유인 수단의 약 15%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사기를 유인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를 보니까 스팸 문자가 15%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금감원이 투자 음. 유인하는 스팸 문자는 차단하겠다. 네, 근데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차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키사라고 있잖아요. 키사. 한국 정보, 예. 거기에서 스팸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뭐냐면 지난해 8월부터 다량 신고 접수된 불법 스팸 발신 번호를
대량 물자 발송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이 일관 차단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자를 중간에서 대량으로 뿌려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업체에다가 블랙리스트를 넘깁니다. 여기에서 보낸 곳은 아예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고 보내면 그럼 아무래도 중간에서 차단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블랙리스트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16일부터는 여기에다가 투자 유인 스팸 문자를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유인하는 스팸 문자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대량으로 유포되는 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가 어떤 게 과연 문제냐, 블랙리스트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이 투자 유인 스팸 문자 약 2만여 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투자를 유인하는 스팸 문자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걸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낸 업체를 확인을 해서 그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 여기는 6개월간 대량 문자 발신이 차단되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수익, 근데 무료, 이게 이제 네. 500% 이런 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급등주라고 하면은 급등주가 예를 들어 스팸 문자로 이렇게 키워드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거 피하려고 그다음에 따옴표, 따옴표 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요거까지는 다 거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금감원의 설명은 만약에 이제 급등주라는 그 단어에다가 이상한 표시를 넣어가지고 그거 이제 키워드 등록을 피하려고 하는 약간 조작한 문자면 스팸 문자로 의심해 봐라라는 겁니다. 자,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파일럿 테스트 해봤더니요, 네. 20% 정도 추가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그런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급등주 알려드립니다. 아니면은 대박 상승 종목 알려드립니다. 라는 그 문자를 보시면요, 한번 그냥 혼자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알려주니라고. 네, 그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짜로는 더더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맞아요. 다 스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히 잘못 누르시면은 뭔가 악성 앱이 설치돼 있으니까요. 그냥 아예 차단하게 하고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주냐라는 질문을 저도 다음에 한번 꼭 해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하이브가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해서 상장 당시에 몰래 4천억 원을 챙겼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장을 안 했으면 그냥 하이브에 소속된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의 문제에서 그칠 텐데 이게 이제 상장하다 보니까 하이브 주주들, 그러니까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죠. 회사의 주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요. 네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엔터주가 조금 상승 모드를 타고 있어요. JYP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하이브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본 때문인데요. 네네. 일단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건 뉴진스. 뉴진스가 어더우를 나오겠다. 어더우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잖아요. 네네. 뉴진스가 담당했던 매출이 1,000억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대충 그 정도로 추산하게 되면 갑자기 회사의 매출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는 당연히 악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나온 게 뭐냐면 아니 방시혁 의장이 그러니까 회사의 최대 주주죠.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네. 상장 때 빚돈을 챙겼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소식을 잘 뜯어보면 이게 이제 뒷돈이 될 수도 있고 하이브 설명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투자 계약이었던 거고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제 하이브가 상장하는 과정에 대주주인 방시혁 씨가 4천억 원 정도의 차익을 챙겼다라는 건데요. 그 차익을 챙기게 된 과정이 그렇습니다. 원래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은 보호예수라고 해서요. 당장 네.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시혁 의장이 자기 지분인데 자기 지분이 아닌 양 해가지고 팔아서 4천억 원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거기서 얻은 차익은 다시 하이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다시 하이브 회사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이제 하이브 측의 설명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추가 조사에 나섰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을 할 때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보호예수라고 해서요.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주식을 청약을 하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주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상장했다고 시장에다 던지면 가격이 급락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장을 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은 이걸 상장하고 나서 1년 동안, 뭐 6개월 동안은 팔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시혁 의장이 자기의 지분이 보호 예수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PF를 동원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실상 방시혁 의장의 물량을 시장에다가 상장하고 나서 던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고 하면 보호 예수로 묶어 있어야 할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하이브 주가가 실제로 상장 이후에 급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라 그렇죠. 금방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게다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여간 밝혔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회사라고 하면. 약간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하이브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뭔가 주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쨌든지 간에 조사가 필요한 거고 누군가는 잘못을 했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조사가 좀 네네, 맞습니다. 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네요. 뉴진스가 결국 어도어를 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11월 29일부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말이 많은 게요. 네. 일단 어도어 혹시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어도어가 보호할 능력도 없어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전속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 위약금을 놓고도 이제 뉴진스는 우리는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어도어가 그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누구의 거고 어도어 측. 위반이냐. 네, 맞아요. 에. 어도어 측은 무슨 소리냐. 전속 계약은 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와중에서 사실 피를 보는 건 하이브 주주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 이 일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내년이 하이브 창립 20주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하이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 거의 하이브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셈인 거거든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뉴진스라는 어떤 하이브에 소속된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자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거고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이렇게 뭔가 어른들의 돈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빨리 끝내고 본래 활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참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뉴진스라는 그룹이. 네,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 오늘 많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